죄인 홍수아, 내 죄를 알겠느냐? 원님의 호통이 관아의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목에 거친 동아줄이 감긴 채 수화는 죄인처럼 끌려 나왔지요. 청렴하기로 이름 높던 홍대감의 외동딸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무꾼이 자백을 하고 낯선 자가 증인으로 나서 수화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손을 내밀어 줄 리도 없는 수화. 과연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상주 땅에는 드넓은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었고 들녘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풍요로운 고을이었지요. 그 한가운데에 홍진택이라는 사대부의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홍대감은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향리에 머물렀으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홍대감을 어버이처럼 따랐고 그 덕망은 경상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홍대감에게 하나뿐인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딸 수화였습니다. 본처 소생의 적통으로 태어난 수화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천자문을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바느질과 길쌈을 익혔지요. 홍대감은 이 딸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가 10살 되던 해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우신 것이지요.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복숭아꽃이 질 무렵 어머니는 수화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수아 착하게 살거라. 하늘은 착한 사람 편이란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수화는 어머니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어린 수화의 눈은 며칠이 지나도록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 장례식에 한양에서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홍대감과 오랜 교분이 있는 병조참의 댁에서 조문을 온 것이었는데 12살 난 어린 도령도 함께 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마당 한켠에서 혼자 울고 있던 수화를 그 도령이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도령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걱정하시겠소. 수화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수화에게 내밀었지요. 하얀 비단에 푸른 실로 난초가 수놓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낭자가 가지시오. 수화는 그 손수건을 받아 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도령의 이름도 어느 댁 자제인지도 묻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따스한 눈빛만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지요. 장례가 끝나고 도령이 한양으로 돌아갈 때 수화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가마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대감은 홀로 수화를 키우며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중매쟁이가 찾아와 재혼을 권하였습니다. 상주 인근에 윤씨성을 가진 과부가 있는데 자색이 곱고 살림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이었지요. 홍대감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어린 수화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윤백년이라는 여인이 홍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가은을 데리고 왔는데 나이는 수아와 같았습니다. 윤마님은 온순하고 다정하였습니다. 수아에게도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대하였고 홍대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안주인이었지요. 수아는 새 가족이 생겨 기뻤습니다. 의붓동생 가은과도 곧 친해질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밤이면 같은 이불을 덮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을 때 홍대감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점점 심해졌고 봄이 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홍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수화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윤마님도 정성껏 약재를 준비하여 다려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지극하였던지 고을 사람들은 윤마님의 정성을 칭송하였지요.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홍대감은 수화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화야, 내 서안 깊숙한 곳에 밀봉한 봉투가 있다. 내가 떠난 뒤에 그것을 꼭 찾아라. 내 앞날을 위해 남겨둔 것이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수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홍대감은 희미하게 웃으며 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하늘은 착한 사람 편이란다. 내 어미도 그리 말하지 않았더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홍대감은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수화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잃고 19의 아버지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수화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화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서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서랍 깊숙이 어디를 뒤져보아도 밀봉된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께서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수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마님이 수화를 안채마루로 불러 앉혔습니다. 등잔불 아래로 드리워진 윤마님의 얼굴에는 수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부드럽던 눈매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서려 있었지요. 수화는 그 낯선 기운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마님은 한참 동안 수화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일렁였지요. 수화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화야. 윤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하였으나 그 안에 서린 냉기가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내 아비가 떠나고 나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구나. 안채는 좁고 식구는 많으니 내가 별채로 옮겨라. 수화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별채라니요. 별채는 하인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적통의 딸이 그곳으로 가라니요. 수화가 고개를 들어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이 어디서 말대꾸냐? 윤마님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수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 두어라. 더 말할 것 없다. 윤마님은 그 말을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화는 허물어지는 마음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새어머니께 어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것이 그날 밤 수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다음 날 아침 수화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안채를 나와야 했습니다. 별채의 작은 방에 들어서니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호지는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수화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풀었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푸른 실로 난초가 수놓인 9해 전 그 도령이 건넨 손수건이었지요. 수화는 그것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화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일이 수화의 몫이 되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까져도 쉴 수 없었지요. 윤마님은 사소한 일에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밥알이 설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내 어미는 대체 뭘 가르친 게냐. 가은은 수화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발을 슬쩍 걸어 모르는 척 넘어뜨리기도 하였지요. 수화가 빨래 광주리를 들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가은이 앞을 막아서며 수화의 허름한 차림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요. 어느새 가은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손가락에는 은가락지를 끼고 있었지요. 수화가 입던 옷이었고 수화가 지니던 패물이었습니다. 수화는 그것을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홍가의 안채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났고 마당에는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윤마님은 겉으로 보기에 인자한 안주인으로 행세하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를 권하고 고을 어른들 앞에서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지요. 전처 소생인 수아도 친딸처럼 보살피고 있답니다. 불쌍한 것이 어미 아비를 일찍 잃었으니 제가 더 신경을 써야지요.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윤마님의 어진 마음씨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거짓인지는 별채에서 종년처럼 일하는 수화만이 알고 있었지요. 손님이 오는 날이면 수화는 부엌 깊숙이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윤마님이 눈짓으로 내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화가 빨래를 들고 마당을 지나는데 안채에서 윤마님과 가은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수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한양에서 서찰이 왔다면서요? 가은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병조참의 댁에서 혼처를 알아보는 중이래. 그 댁 도령이 예문에 밝고 인물이 수려하다더구나. 어머, 정말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서찰이 온 거예요? 홍대감이 살아 계실 적에 무슨 약조를 해둔 모양이다. 윤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 어미가 언제 너를 손에 보게 뒀더냐? 사이 좋은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화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정해 두신 혼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윤마님이 어찌 아시겠다는 것일까요? 수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담벼락에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고을에는 홍가에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홍대감의 따님이 병조참의 댁으로 시집을 가시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혼례의 신부가 누가 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마님은 등잔불 아래에서 낡은 족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무언가를 골똘히 살피고 있었지요. 며칠 뒤 윤마님은 관아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온 윤마님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화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느라 손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조여 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그물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수화는 알지 못한 채 그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시각이었습니다. 윤마님은 고을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는 자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안채의 사랑방 문이 닫히고 등잔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자네가 할 일은 간단하네. 윤마님이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거렸지요. 서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족보를 손보면 되네. 수화를 첩의 자식으로, 가은을 적통으로. 어렵지 않지. 허나 마님, 그것이 발각되면 발각될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자네를 부른 것 아니겠나. 윤마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돈주머니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문서고에서는 등잔불이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족보의 글씨 위로 새로운 먹물이 스며들었고 홍대감의 적통딸 수화는 하룻밤 사이에 첩의 자식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윤마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대감께서 임종 전에 남기신 밀봉유언, 수화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봉투를 윤마님은 이미 손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틈을 타서 서안을 뒤져 빼앗은 것이지요. 그 유언에는 수화가 적통임을 분명히 밝히고 가문의 재산과 혼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그 문서를 등잔불에 태워 버릴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안채 마루 밑 깊은 곳에 파묻어 두었지요. 세상 누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가은은 하루아침에 적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얼굴을 돌려보았지요. 어머니, 이 옥비녀 좀 보셔요. 저랑 잘 어울리지요? 그럼 잘 어울리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이제 곧 병조참에 된 며느리가 될 테니 더 곱게 단장해야 한다. 가은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으니 이제 좋은 혼처는 자기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가은은 별채 쪽을 흘끔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별채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는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좋은 혼처를 바라겠습니까? 혼례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사주단자가 당도하였고 윤마님은 들뜬 마음으로 혼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비단을 사들이고 폐물을 장만하고 가마를 새로 칠하였습니다. 안채는 온통 혼례 준비로 분주하였으나 그 모든 것은 오직 가은만을 위한 것이었지요. 수화는 그 모든 것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아니, 배제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혼서지에 적힌 신부의 이름은 처음부터 가은이었습니다. 수화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어느 날 수화는 빨래를 널다가 마당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듯하였지요. 수화가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혼서지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신부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가은이라고 말이지요. 수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정해 두신 혼처. 그것이 의붓동생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하였습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수화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며불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한들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통임을 증명할 아버지의 유언장은 사라졌고 족보마저 바뀌어 버렸으니 말이지요. 물론 수화는 족보가 바뀐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짓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수화는 조용히 별채로 돌아와 창호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수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가느다랗게 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지요. 수화는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푸른 실로 수놓인 난초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도령의 얼굴은 이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따스했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울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걱정하시겠소. 수화의 눈가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머니께서 곁에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화는 입술을 깨물며 그 느낌을 삼켰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손을 내밀어 줄 리도 없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별채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수화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빛마저 구름에 가려지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수화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홍가의 대문에는 오색천이 걸리고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고 악공들의 풍악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지요. 윤마님은 안채 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꾸며 온 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은은 곱게 단장을 하고 신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는 비단천을 들이웠지요. 조선의 혼례에서 신부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예법이었으니 가은은 그 풍습 뒤에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삼을 입고 가마에 오르는 가은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남궁지는 혼례복을 갖춰 입고 홍가의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이 고을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었지요. 마당 한켠에서 울고 있던 어린 낭자에게 손수건을 건넸던 기억이 아련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낭자가 바로 오늘 자신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신부가 마루에 올라 절을 하는데 어딘가 어색하였습니다. 손을 모으는 자세가 어눌하였고 걸음걸이에서 규수다운 기품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남궁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혼례는 이미 시작되었고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의심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수화는 별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윤마님이 보낸 하인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던 것이지요. 수화는 창호지 문에 귀를 대고 바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수화의 가슴을 칼로 애는 듯하였지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맺어 두신 인연. 그 자리에 지금 의붓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으나 눈물은 제멋대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윤마님은 가은을 시집 보낸 안도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화를 이 고을에 두었다가는 언젠가 진실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윤마님은 이미 손을 써 두었습니다. 산골 외진 마을에 사는 호라비 노인에게 수화를 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그 노인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약간의 돈을 쥐어 주고 혼처를 맺어 둔 터였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별채의 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화는 잠결에 끌려 나왔지요. 허름한 옷을 입혀 가마도 아닌 나무 수레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이오? 수화가 물었으나 하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삐를 잡아 끌고 산길로 향할 뿐이었지요. 수화는 수레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홍가의 지붕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 아버지와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곳이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 편이라 하셨으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고 말이지요. 수레가 산길로 깊이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좁은 길목에 웬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삿갓을 눌러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행색이 영락없는 떠돌이 선비 같았지요.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비키시오, 길을 막지 말고. 그러나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오더니 수레 위의 수화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들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빛이 서려 있었지요. 홍대감의 따님이시오? 사내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수화는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이 산골에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렇소만 대체 누구시오? 사내는 대답 대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대감께서 임종 전에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소문을 들었소.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수화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분명 서 안에 있다 하셨는데 찾을 수 없었던 그것. 혹시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단 말입니까? 수화가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사내는 삿갓을 여미며 산길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삐를 잡아당기며 다시 수레를 몰았지요. 수화는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하지만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수레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뭇가지가 수레 양옆을 스쳤습니다. 수화는 방금 만난 사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것,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 대체 그 사내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앞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고삐를 멈추었지요. 말을 탄 자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앞장선 자가 엄중한 목소리로 명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하여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이 수레에 탄 자가 누구냐? 그것이. 하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조금 전 산길에서 만났던 삿갓쓴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느새 삿갓을 벗어 들고 있었지요. 그 얼굴을 본 관복 입은 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삿도. 수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사라니요.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암행어사란 말입니까? 사내가 수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낭자,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나는 이수겸이라 하오. 암행어사로 이 고을을 살피던 중이었소. 수화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홍대감께서는 10여 년 전 내 부친의 목숨을 구해 주신 은인이시오.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소. 대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을에 들른 것인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이다. 이수겸은 수화를 수레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지요. 적통 따님이 별채에서 종처럼 지낸다는 것, 혼례의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낭자를 산골 노인에게 보내려 한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수상쩍어 알아보던 참이었소. 수화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어사또께서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시는지요. 고을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그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요. 낭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소. 이수겸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하인들을 묻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었지요.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옵니다. 마님께서 명하신 일이옵니다. 이수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다. 자네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니 겁먹지 말거라. 다만 낭자는 관하로 모셔야겠다. 수화는 이수겸을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어지러웠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산골 노인에게 끌려가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암행어사의 보호 아래 관하로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무렵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남궁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신부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마음 한켠에 의혹이 가시지 않았지요. 신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가마 안에만 있었고 남궁진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궁진은 어릴 적 홍가의 조문을 갔을 때 수화라는 낭자에게 손수건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낭자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도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가마 안에 있는 신부에게서는 그런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글씨였습니다. 혼례 전에 주고받은 서찰의 글씨체가 영 어색하였지요. 획이 삐뚤삐뚤하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홍대감의 따님이라면 글을 제대로 익혔을 터인데 말입니다. 남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지요. 한양에 도착하면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주고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홍가의 적통 따님이 관하로 갔다는 것, 암행어사가 이 고을의 자맹 중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윤마님은 그 소문을 듣고
안색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골로 보낸 수아가 관아에 있다니, 그것도 암행어사와 함께라니. 윤마님은 급히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증인을 구해와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입을 맞출 사람들을 찾자. 윤마님의 목소리는 다급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했지요. 윤마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겸은 수화를 관아의 별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무엇보다 안전하였지요. 수화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낭자, 며칠만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오. 이수겸이 떠나고 수화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길에서 만난 삿갓쓴 사내가 암행어사였다니요.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고을에 왔다 하였지요. 10여 년 전 아버지께서 그의 부친을 구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수화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그때 일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평생 덕을 베풀며 사셨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지요. 이수겸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관아의 문서고로 향하여 족보와 호적을 꺼내 살폈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 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먹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분명 오래된 문서인데 유독 한 곳만 먹빛이 진하였지요. 수화의 이름이 적힌 곳이었습니다. 이수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살폈습니다. 획의 두께가 다른 글씨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수겸은 경상도 가명으로 급히 서찰을 보냈습니다. 홍가의 호적 원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며칠 뒤 가명에서 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이수겸은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대조하였습니다. 관아의 족보에는 수아가 첩의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명의 호적 원본은 달랐지요. 수화는 본처 소생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고 가은의 이름은 홍가의 자녀 항목에 아예 없었습니다. 윤 씨가 데려온 전 남편의 딸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지요. 이수겸은 관아의 서리를 불러들였습니다. 문서고를 관리하는 자였지요. 서리는 불려오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겸이 두 문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서리는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내 죄가 더 무거워질 뿐이다. 서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마님에게 은자 50냥을 받고 족보를 고쳤다는 것, 수화를 첩의 자식으로 바꾸고 가은을 적통으로 올렸다는 것을 낱낱이 불었지요. 이수겸은 서리의 자백을 받아두고 다음 행보에 나섰습니다. 홍대감의 유원장을 찾아야 하였습니다. 수화가 아버지의 서한을 뒤졌으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였지요.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수겸은 홍가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을 은밀히 불러 물었습니다. 장례 즈음에 이상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고 말이지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하였으나 늙은 하인 하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본 것이 있사옵니다. 늙은 하인은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 장례를 치르던 날 밤이었사옵니다. 마님께서 대감의 서한을 뒤지시더이다.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품에 넣으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그 뒤로 마님께서 안채 마루 밑을 잡고 살피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널빤지 하나가 삐걱거린다며 손수 살피시더이다. 이수겸은 포졸들을 이끌고 홍가로 향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마님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아무리 어사라 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다니. 이수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윤마님이 앞을 막아섰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포졸들이 마루에 널빤지를 하나씩 들어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그만두라고. 윤마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포졸 하나가 외쳤습니다. 어사또, 여기 무언가 있사옵니다. 먼지 쌓인 마루 밑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밀봉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이수겸이 봉투를 들어 올려 살폈습니다. 봉투 위에는 홍대감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딸 수아에게 전하노라. 윤마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이수겸은 봉투를 열어 안에 문서를 꺼냈습니다. 홍대감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화가 본처 소생임을 밝히고 가문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 그리고 병조참의 대가의 혼약 또한 오직 수화만을 위해 맺은 것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수겸은 유언장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윤마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족보 위조와 유언장은 일. 여기서 끝이요? 윤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러나 이수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마님의 눈빛이 바닥을 향한 채 사납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덫에 걸렸을 때 보이는 눈빛이었지요. 저것은 포기한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마님의 방에는 몰래 드나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욱 사나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윤마님이 무슨 수를 꾸미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의 고변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익명의 고변이었지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홍가의 수화가 외간 남자와 밀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사는 젊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이수겸은 고변장을 읽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나 뻔한 수였지요. 족보 위조와 유언장 은닉이 밝혀진 마당에 수화의 명예를 더럽혀 상황을 뒤집으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변이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화는 관아의 별채에서 끌려 나와 죄인처럼 묶였습니다. 손목에 거친 동아줄이 감겼을 때 수화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실이 밝혀져 희망이 보이는 듯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죄인이 되다니요. 낭자, 걱정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시오. 이수겸이 나지막이 말하였으나 수화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뜰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렸지요. 저게 홍대감 딸이래. 밀통을 했다며? 에고, 저런 얼굴로 그런 짓을.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수화의 살갗을 찔렀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하였으나
변명할 기력조차 없었지요. 이것이 윤마님의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막막하였습니다. 증인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낯선 사내였지요. 사내는 능청스럽게 증언하였습니다. 예, 소인이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달밤의 별채 뒤편에서 그 낭자와 나무꾼이 손을 잡고 있었사옵니다. 수화는 고개를 들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자는 누구이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거짓이옵니다. 저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사옵니다. 수화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태연하게 웃었지요. 아니, 낭자께서 소인을 모르실 수도 있지요. 소인은 그저 지나가다 본 것뿐이니까요. 이수겸은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버젓이 나서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더구나 고변장에 이름이 적힌 나무꾼마저 잡혀왔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소인이 그 낭자를 몰래 만났사옵니다. 수화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화가 소리쳤지요. 거짓이옵니다. 저 사람을 본 적도 없사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수겸은 그 나무꾼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떨리는 어깨, 땀에 젖은 이마. 저것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무언가의 겁을 먹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화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 나무꾼은 누구입니까? 왜 거짓 자백을 하는 것입니까? 윤마님이 그 나무꾼의 늙은 어미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였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지요. 상황은 수화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수겸이 아무리 의심을 품어도 증인과 당사자의 자백이 있는 마당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수화 낭자를 가두어 두어라. 이수겸의 명에 따라 수화는 관아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옥방에 홀로 앉아 수화는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울 힘마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가 한양으로 향하던 남궁진의 행렬은 어느 주막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궁진은 혼례를 치른 뒤로 줄곧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얼굴을 가린 채 가마 안에만 있었지요. 그날 저녁 남궁진은 결심하였습니다. 신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것이지요. 밤이 깊어 주막이 조용해졌을 때 남궁진은 신부가 머무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안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척이 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가은은 얼굴을 가린 채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부인, 나와 함께 차라도 한잔 하시지 않겠소? 저는 괜찮사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궁진은 이상함을 느꼈지요. 그러던 중방 안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찰이었습니다. 혼례 전에 주고받았던 서찰의 필체와 다른 글씨였지요. 남궁진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부인, 잠깐 얼굴을 보여주시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왜 그렇소? 이미 혼례를 치른 사이가 아니오? 남궁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지요. 그 순간
남궁진은 확신하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남궁진은 주막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2살 때 상주 땅에서 만났던 어린 낭자가 떠올랐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도 기품이 있던 그 아이. 손수건을 건넸을 때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 지금 가마 안에 있는 신부에게서는 그런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궁진은 결심하였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전에 상주로 돌아가 확인해 보아야 하였습니다. 무언가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요. 한편 상주관하의 옥에서는 수아가 차디찬 바닥에 앉아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푸른 실로 수놓인 난초가 희미한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지요. 어린 시절 울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이것을 건네던 그 도령. 얼굴은 이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따스한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울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걱정하시겠소. 수화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죄인이 되어 끝나는 것일까요? 수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볼을 스쳤습니다. 옥방은 차가웠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수화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어 희망이 보이는 듯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밀통이라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무꾼과 정을 나누었다니요. 수화는 분하고 억울하여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의 뜰에서는 형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고을원님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수겸은 암행어사로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으나 고변이 접수된 이상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화가 끌려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거친 동아줄이 감겨 있었지요. 관아의 뜰에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마님도 그 가운데 서 있었지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죄인 홍수아, 내 죄를 알겠느냐? 원님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들어 원님을 바라보았지요. 소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사옵니다. 증인이 있고 당사자의 자백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느냐? 곤장을 쳐라. 형리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관아의 문 앞에 말을 탄 사내가 서 있었지요. 흙먼지가 뒤덮인 도포, 급히 달려온 듯 거친 숨소리.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오? 한양에서 온 듯한데. 사내가 말해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남궁진이었지요. 그는 원님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병조참이의 아들 남궁진이옵니다. 이 신문을 잠시 멈춰 주시옵소서. 원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병조참의 댁 도령이 어인 일로 여기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남궁진은 수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들어 그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주 오래전에 마주쳤던 듯한 느낌이었지요. 남궁진도 수화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으나 그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품이 있었지요. 12살 때 장례식에서 만났던 그 어린 낭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낭자. 남궁진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혹시 이것을 아시오? 남궁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녀였지요. 장례식 때 그 어린 낭자가 머리에 꽂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물건치고는 정교하고 아름다웠기에 기억에 남아 있었지요. 남궁진은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비녀의 모양이 잊히지 않아 장인에게 부탁하여 똑같이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돌려주리라 생각하였지요. 수화는 그 비녀를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장례식 내내 머리에 꽂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어찌하여 도령께서? 수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궁진의 눈이 커졌지요. 그렇다면 낭자가, 그때 그 낭자가 맞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9해 전 장례식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 남궁진은 손수건을 건넸고 수화는 그것을 품에 간직하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서로의 얼굴은 기억에서 희미해졌고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남궁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양으로 가고 있는 신부는 누구란 말입니까? 자신은 대체 누구와 혼례를 치른 것입니까? 원님. 남궁진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낭자가 바로 홍 대감의 적통 따님이옵니다. 내가 어릴 적 이 고을에 와서 직접 만난 적이 있사옵니다. 지금 죄인으로 몰린 이 낭자가 진짜 홍가의 딸이오. 관아의 뜰이 술렁거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요. 이수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이 사안은 더 조사가 필요하오. 병조참의 댁 도령의 증언도 있고 족보 위조와 유원장 은닉의 증거도 있소. 형무는 잠시 미루는 것이 옳을 듯하오. 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형무는 미루겠소. 그러나 죄인은 옥에 가두어 두시오. 수화는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지요.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도령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에 서 주었다는 것. 수화는 품속의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푸른 실로 수놓인 난초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 손수건을 건넨 도령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수화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스함이 다시 가슴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윤마님은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조참이의 아들이 나타나 상황을 뒤집어 놓았지요.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윤마님은 슬며시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지요. 낮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마지막 수를 써야겠다. 저것들이 입을 열기 전에. 그 밤 관아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밤 관아의 옥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지요. 포졸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고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온 관아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 틈을 타 누군가가 옥으로 향하였습니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자였지요.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화가 입을 열기 전에 영영 다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옥방 안에서 수화는 불빛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창살 너머로 붉은 화염이 보였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화가 일어서려는 순간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화는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그 자가 먼저 달려들었지요. 비수가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 자를 덮쳤습니다. 이놈! 남궁진이었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수화가 걱정되어 옥으로 달려왔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뒹굴며 싸웠습니다. 비수가 바닥에 떨어졌고 남궁진이 그 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였습니다. 내 이놈, 누가 시킨 짓이냐? 그 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건이 벗겨지면서 얼굴이 드러났지요. 윤마님이 부리던 하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몰려왔고 포졸들이 그 자를 결박하였습니다. 불은 날이 밝기 전에 겨우 잡혔습니다. 창고 하나가 전소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요. 이수겸은 불을 지른 자와 옥에 침입한 자를 신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자들이 곤장 몇 대를 맞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윤마님이 시킨 일이옵니다. 불을 질러 혼란을 틈타 그 낭자를 없애라 하셨사옵니다. 이수겸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다니.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지요. 그날 아침 이수겸은 암행어사의 위엄을 갖추고 관아의 뜰에 섰습니다. 마패를 높이 들자 고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포졸들이 윤마님을 끌고 왔습니다. 윤마님은 사색이 되어 다리를 절며 걸어왔지요. 어젯밤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은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혼례복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은 채였지요. 이수겸이 품에서 문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홍가의 후처 윤씨.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이수겸의 목소리가 관아의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관아의 족보를 위조하여 적통을 바꿔치기 한 죄. 경상도 가명에서 가져온 호적 원본이 펼쳐졌습니다. 수화가 본처 소생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둘째, 홍대감의 밀봉 유언을 훔쳐 은닉한 죄. 안채마루 밑에서 찾아낸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셋째, 적통 따님을 밀통 누명으로 모함한 죄. 거짓 증인과 나무꾼이 끌려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지요. 소인의 늙은 어미를 잡아 가두고 협박하였사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미를 죽이겠다 하였사옵니다. 소인은 어쩔 수가 없었사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마님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였지요. 넷째, 적통 따님을 살해하려 자객을 보낸 죄. 어젯밤 붙잡힌 자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윤마님을 가리키며 증언하였지요. 모두 마님의 명이었사옵니다. 이수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대감의 병세를 일부러 악화시킨 정황이 있다. 관아의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이수겸이 한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고을의 약방을 운영하는 자였지요. 이 자의 증언에 따르면 홍대감께 올린 약재 중 일부가 바뀌어 있었다 하오. 몸을 보하는 약 대신 기운을 빼는 풀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요. 윤마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것은 누명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그런 짓을. 약재를 준비한 것이 누구냐? 윤마님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남편까지 해친 것이여. 독한 것.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남궁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또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남궁진은 가은을 가리켰지요. 저 여인은 홍대감의 딸이 아니옵니다. 나와 혼례를 치른 신부는 적통 따님인 수아가 아니라 후처의 딸 가은이었사옵니다. 가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혼서지에 적힌 이름부터 거짓이었사옵니다. 이 혼례는 처음부터 무효이옵니다. 이수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조참의 댁 도령의 말이 옳소. 이 혼례는 사기와 위조에 의한 것이니 무효로 처리하겠소. 모든 죄상이 밝혀졌습니다. 윤마님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지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은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머니가 다 잘 될 거라 하셨잖아요. 어머니. 그러나 윤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수겸이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윤 씨와 그 딸 가은을 결박하여 가두라. 죄상을 조정해 보고한 뒤 처분을 기다리겠다. 포졸들이 두 모녀를 끌고 갔습니다. 관아의 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화는 옥에서 풀려나 관아의 뜰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몰려 곤장을 맞을 뻔하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남궁진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9해 전 장례식에서 만났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다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낭자, 이제 괜찮소? 남궁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령 덕분에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남궁진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비단에 푸른 실로 난초가 수놓인 손수건이었지요. 수아는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9해 전에 낭자에게 드린 것과 같은 것이요. 어머니께서 한 쌍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하나는 낭자에게 드렸고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었소. 수화는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헤어졌으나 푸른 난초는 여전히 선명하였지요. 두 손수건을 나란히 놓으니 한 쌍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줄곧 간직하고 계셨소? 남궁진이 물었습니다. 수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장 힘들 때마다 이것을 꺼내 보았사옵니다. 그때 도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울지 마시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걱정하시겠소. 남궁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건넨 손수건 한 장이 이 낭자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관아의 뜰을 비추고 있었지요. 오랜 어둠이 거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윤마님의 죄상은 너무나 무거웠지요. 족보 위조, 유언장 은닉, 그리고 남편의 병세를 악화시킨 정황까지. 이 모든 죄를 합하여 윤마님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노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윤마님이 끌려나가던 날,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안주인 행세를 하며 덕을 베푸는 척하던 여인이 죄인의 옷을 입고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은은 혼례가 무효로 처리되어 죄인의 신분은 면하였으나 더 이상 홍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윤마님의 친정은 이미 기울어진 집안이었습니다. 가은은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께 이끌린 것뿐이에요. 제발요. 가은이 수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화는 한참을 말없이 가은을 내려다보았지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채에서 종처럼 일하던 날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까지던 날들, 비웃음과 모욕을 참아야 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수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거라. 수화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습니다. 너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늘이 하실 일이지. 다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물러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아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였지요. 미움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홍가의 재산은 모두 수화에게 돌아왔습니다. 적통의 자리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문을 이어받게 된 것이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화를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께서 적통이신 줄은 다들 알았사옵니다. 다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사옵니다. 홍 대감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요. 이제야 한을 푸셨을 것이옵니다. 수화는 사람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지요. 세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궁진이 수화를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혼례를 청하기 위해서였지요. 남궁진은 홍가의 사랑방에서 수화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낭자. 남궁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혼례는 거짓이었소. 나는 낭자인 줄 알고 가은과 혼례를 치렀던 것이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시 청하고 싶소. 수화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낭자와의 혼약을 맺어 두셨다 하였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낭자에게 청하고 싶었소. 9해 전 그 장례식에서 처음 만난 뒤로 그 눈빛을 잊은 적이 없소. 남궁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궁진을 바라보았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수화가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푸른 실로 수놓인 난초가 빛바랜 채 놓여 있었지요. 이 손수건을 건네받은 날부터 저는 도련님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으나 그 따스함은 늘 가슴에 남아 있었사옵니다. 가장 힘든 밤마다 이것을 꺼내보며 버텼사옵니다. 남궁진은 숨을 죽이고 수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의 청을 받겠사옵니다.
수화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궁진의 눈에도 눈물이 비쳤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매화꽃 향기가 방 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홍가의 마당에는 다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였지요. 이번에는 진짜 신부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남궁진과 마주 절을 올렸습니다. 이수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혼례를 지켜보기 위해 들른 것이지요. 이수겸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홍대감,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따님이 이제 행복해지겠사옵니다. 이수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10여 년 전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은 듯하여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혼례가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수화는 홀로 아버지의 사당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나지막이 말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사옵니다. 두 분께서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 덕분이옵니다. 수화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자는 결국 제 것마저 잃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함을 참고 덕을 쌓은 자는 마침내 하늘이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이지요. 또한 논어에 이르기를 덕불고 필유린이라 하였으니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씀이옵니다. 홍대감께서 평생 쌓으신 덕이 결국 딸에게 돌아간 것이지요. 이것이 경상도 상주 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홍가의 이야기이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혹시 세상이 나에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힘든 역경을 수차례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수화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반드시 착한 사람 편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